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일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하고 이렇게 그 두 주에 걸쳐서 일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일본은 교육국가다, 일본은 뭐 교육 강국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음, 그 일본은 교육국가다라고 그 언급이 되는 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그 수업을 통해서 왜 이제 일본을 교육국가다라고 하는지, 또 일본을 교육강국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에 못지않게 한국도 교육국가다. 라는 말을 이제 자주 하게 되죠. 그쵸? 이제 세계적으로도 한국만큼 교육열이 강한, 그런 나라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일컬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에 못지않은 그런 교육국가다.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국가, 교육강국이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사교육의 열풍, 너무 지나친 사교육 뭐 이런 걸 또 그 언급하자면 또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이제 2주간에 걸쳐 소개를 해줄 그런 그 일본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옛날에 한번 그 편저로 이런 그 책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 일부분 교육 파트를 담당해서 제가 이제 써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써놨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발췌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선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서술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읽어서 소개를 하자면, 어, 교육은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활동으로 미래의 삶을 위해 과거에 축적된 문화를 현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되고 전달되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면, 교육, 사회, 문화는 따로 떼어 이야기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은 각 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곧 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교육은 현재의 교육제도나 교육 풍토 등이 한국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여 한국과 가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 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둘러싼 양상 또한 서로 다르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교육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쉽게 발견된다. 본장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교육에 관해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오늘의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육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우선 일본의 교육사를 살펴본다. 이어서 현대 교육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제도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마지막으로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고찰해 보겠다라고 이제 서술을 시작한 그런 그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목차도 여기에서 계획된 대로 목차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순서대로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교육사,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어떤 이제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제도, 어떤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의 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 우리나라도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요 일본의 사교육 문제도 한번 그 사교육에 꼭 문제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전체가 갖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역사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고대. 고대는 언제부터를 고대라고 하죠? 중세가 1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세가 한 1000년, 11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고대는 그 이전을 고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고대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륙문화 의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대륙문화 의존 교육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용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륙이라 하면 어디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중국이나 한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때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생산해 내거나 어떤 교육에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륙문화로부터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고대 교육은 한마디로 대륙문화 의존 교육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교육을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들여와서 누가 교육을 독점을 하고 있었느냐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족,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귀족 관료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교육을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족 관료들이 교육을 다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도 일본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보면 알듯이 견당사를 파견할 때였어요. 그렇죠? 견수사라 하면 수나라의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아무튼 여러 분야의 그런 외교, 오늘날 얘기로 하면 이제 외교 통신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을 주로 해서 이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수나라나 당나라에서 여러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들여오도록 하죠. 그래서 견수사나 견당사를 파견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고대죠. 그래서 견수사 견당사가 이제 들어올 때는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들여오면서,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들여오면서 교육 문화의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때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교육 문화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불교와 유교의 유입이 있겠죠. 불교에서는 이제 경전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서 학문적, 학술적인 그런 자료들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불상 아니면 그림들, 이런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이 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공예가 이제 발전을 하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요소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유교가 함께 유교적인 교양 추구라고 했는데, 유교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예라든지 그런 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고대 문화의 하나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대의 그 문화, 고대의 교육 문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적었던, 썼던 그 책의 일부분을 한번 같이 또 다시 읽어보면, 일본의 고대 사회는, 이건 조금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일본의 고대 사회는 천황을 중심으로 귀족 관료가 지배하는 율령제 사회를 지향했다. 이때의 교육은 주로 대륙 문화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견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입된 문화 및 제도, 사상이 일본의 풍토와 어우러져 교육 문화의 골격을 형성했다. 이거는 전장에서 얘기한 거죠. 일본 서기는 뭐 일본인들이 그 역사서로 이제 그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사실에 의한 기록 아니라 상상을 해서 이제 그 꾸며서 기록을 한 일본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 552년에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불교의 보급은 학술, 미술, 공예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불교뿐만 아니라 유불습합이라는 건 유교와 불교를 같이 합한 거가 되겠죠. 유불습합에 기인하여 귀족 관료들은 한자와 유교적 교양을 추구했다. 요게 이제 전 페이지까지의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이카 계신이 있었어요. 다이카 계신이 뭐냐면, 다이카란 일본 최초의 연호다. 일본이 최초로 연호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다이카부터죠. 그래서 645년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이걸 혁신 계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이카 계신을 통해 호족 중심의 정치에서 천황 중심의 치로 전환하고 국가 체제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행정구역, 토지, 그 다음에 조세제도, 이런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그런 다이카 계신으로 인해서 후에는 많은 인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인재 양성 기관으로 대학료는 이제 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국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료나 국학을 설치했다. 이미 671년에 천황이 학교의 장관을 의미하는 관직에 칙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의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이호 율령에는 22개조에 걸쳐 학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학령이 나와 있다. 수도의 대학료 한 곳과 각 쿤이라고 해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쿤이의 각 지역에 국학 한 곳씩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학제 제정이다. 또한 세력 있는 귀족은 자신들 시족의 자제를 위해 사학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귀족 계급만이 대륙문화의 교섭을 유지하면서 관설, 사설의 교육기관을 독점했다. 그러나 해이한 시대 말기에 귀족 정치와 지방 정치가 문란해짐에 따라 대학료나 국학도 쇠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점차 잃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쭉 풀어서 이제 책으로 쓴 내용을 지금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근데 들었다시피 이 시기에는 이제 국학이나 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혹시 겐지모노가타리라고 들었어요? 겐지모노가타리. 겐지모노가타리는 겐지의 겐지라는 귀족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무라사키가, 여류 작가가, 그때는 뭐 작가는 아니었죠. 작가가 아니라 이제 시중을 드는, 궁중에서 시중을 드는 하녀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부 기록을 해 놓은 그런 귀족들의 생활상을 기록해 놓은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데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히카루 겐지가 히카루 겐지의 아들인 유기리라는 아들이 그 다음날 대학료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 대학료에서 시험 보기 전날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겐지 모노가타리의 그 사파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아들의 교육은 무조건 아버지의 책임이었어요. 아버지 책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그 일화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해안 말기가 돼서 이제 귀족 정치, 뭐 지방 정치 이런 게 문란해지면서 대학류, 국학, 이게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조금 없어지는 추세였지만, 그럼 평민들은 아예 교육을 안 했느냐? 이제 평민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급 관료가 되겠죠. 이제 기록에 의하면 여기 이제 다른 문헌들의 기록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이조교는 그 당시에 이제 성이죠, 성이. 그래서 뭐 800년대에 그 아주 하급 관료들이 이제 그 글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에다가 이렇게 한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가나 글자라든지 이런 나무 판에 이게 숯으로 연습을 하고 한자 연습을 하고 한 그런 그 물품들이 많이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물품들이 출토가 되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하급무사, 뭐 그 하급 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자 읽기 쓰기 이런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물품들이 출토가 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교육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 어쨌든 뭐 우리가 고대의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자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대륙 문화에 의존한 그런 그 교육이 고대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교육은 그 대륙문화 의존 교육이다. 라는 걸. 그래서 대륙문화라 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이 한반도를 가리키 지칭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 많이 이제 어떤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그런 그 상황이 고대의 교육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세 일본 교육은 일본 문화 자각교육. 중근세 일본 교육을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자면 일본 문화를 자각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일본 문화 자각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중세를 살펴보면 이 중근세에 대한 것도 제가 서술한 책에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세는 무사라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에 수반하여 새로운 가치관 및 교육관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제 어느 부류가 그 사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내용도 달라지고 또 교육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학에 의존한 교육은 12세기까지도 그 여세가 남아 있었지만 그 14세기경부터 중국 문화 본위에서 일본 문화 본위로 교육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귀족으로부터 무가로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종래 귀족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도 무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뒤이어 근세부터는 일본인에 의해 편집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즉 소수의 귀족 계급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은 다수의 중류 서민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한학 중심으로 귀족들이 이제 점유하던 귀족들만 향유하던 그런 이제 학문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무사들이 옛날에 깊은 학문의 세계 이런 것들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도권을 무사 계급이 이제 잡으면서 무사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들이고 실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또 대학료나 국학 설립지를 거점으로 한 도시 중심의 소지역 교육은 3등을 통한 전국적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교육의 그 범위도 굉장히 확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근세 에도 시대는 전국 각지의 번사. 요거는 좀 근세에는 조금 중세의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근세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중세는 언제부터라 그랬죠? 1192년으로 이제 1190년, 뭐 1100년 중세를 언제부터다라고 하면 역사학자에 따라서 이제 좀 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1100년 이후부터 1600년대까지를 우리가 중세라고 해요. 그쵸? 중세 때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무사계층이 막 그 과거에 귀족들이 받던 그런 교육하고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는다면 무사들에게는 뭐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교육관이라든지 뭐 새로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교육 내용이 아주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 대상이 귀족에서 무가로, 그 다음에 교육은 귀족들만 받던 교육은 굉장히 영역이 이제 협소했어요. 그렇죠? 대학교라든지 국학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협소한 그런 영역 안에서 교육의 대상도 협소했지만 무사들이 이제 무가들의 자녀들, 무사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무사들 전체도 다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곳에 도시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 두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집중해 두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무가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 확대됐겠죠.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근세가 되면 그게 점점 더 확대돼서 이제 대중교육으로 이제 발전하고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뒷장 이제 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중세에는 그래서 아무튼 중근세는 일본 문화를 자각한 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중세부터 견당사 파견하는 걸 중지해요. 견당사 파견하는 걸 이제 필요 없다. 견당사 파견하는 걸 중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본 나름대로의 그런 교육 내용, 교육 방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서 여기 이제 근세 교육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보이지만 교육 양상의 변화. 일본인에 의해서 편집된 교과서를 벌써 이때부터 사용을 해요. 근세는 어느 때부터죠? 시기가 1600년대부터 1868년 근대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죠. 이때는 벌써 근세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편집된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교육 대상이 이제 소수에서 다수로 이거는 뭐 아주 대중적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 중심에서 전국적 교육 확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도 예를 들어서 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료 이런 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각 번마다 번이 뭐죠? 일본의 행정구역이죠. 지금은 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쵸? 48도도부 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현, 무슨 사이타마 현, 도지기 현, 우리나라가 무슨 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몇 개로 나뉘어져 있죠? 8도로 나뉘어져 있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무슨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이런 걸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일본도 이제 48개 도도부 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 지금의 현이 옛날에 이제 번이었어요. 그때 행정구역이 이제 번이었는데 각 번마다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각 향이라고 하는 거는 번 안에 있는 어떤 또 소규모의 그런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 향마다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 테라코야라는 거는 아주 테라코야 이 한자가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신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종교할 때 신사 배웠죠. 신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절 배웠죠. 절도 얼마나 많아요. 신사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서당, 옛날에 양반 자제들이나 다니던 그런 서당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면서 그런 신사나 절에서 이제 그 학습 활동, 교육 활동을 하는 게 그 테라코야가 그 교육기관을 대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라코야는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겠어요. 각 지역마다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런 테라코야에서 이제 그 대중교육이 실시되었다고. 근데 대중교육을 보면은 거의 일본인의 90% 이상 이 대중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일본 근세는 이거 한번 그러면은 잠깐 요것도 제가 책에 서술해 놓은 내용도 일본의 근세 요 부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 근세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읽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근세 에도 시대는 전국 각지의 번사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번이 지경하는 번학이 설치되었는데 이 번이라는 건 또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번은 에도시대 다이묘가 지배한 영지, 인민, 통치기구의 총징이다. 번사는 번의 무사를 말하며 그 자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번학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번학이 설치되었는데 무사교육은 물론 무예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읽기, 쓰기를 가르치기도 했다. 또 번학과 병행하여 향학교, 향학소, 향교 등으로 불린 향학이 보급되었다. 교육의 대중화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테라코야이다. 테라코야의 기원은 무로마치 시대 중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저하게 보급되고 발달한 것은 에도 시대 중기 이후이다. 상업 자본주의의 대두와 발전은 상인, 직인은 말할 것도 없고 농민 대중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까지도 상품 경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서민 대중의 생활에서 문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때문에 읽기, 쓰기, 산수를 기본으로 가르치는 테라코야의 발전은 어쩌면 당연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요렇게 왜 테라코야가 발전하게 됐는지, 왜 교육이 대중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일본의 근세는. 일본의 근세는 글쎄, 이 교육은 그 일본 문화 자각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일본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일본의 근세는 어떤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평화와 번영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까지 있었던 아주 그 혼란스러운 내전, 중세까지도 일본은 그 내전이 굉장히 끊이질 않았죠. 그쵸? 그래서 그 내전을 이제 수습을 하고 근세에 들어서 이제는 절대로 그 내전이 없도록, 그 다음에 내전이 없도록,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 시스템이 뭐냐면은 상킨코타이라고 해서 참근교대제. 참근교대제는 일본의 그 무사들이 가장 그 우두머리가 되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무사들이 이제 다이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이묘들이 1년은 에도 성 안에서 근무를 하고, 또 1년은 자기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하는, 교대를 하면서 1년씩 교대를 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상킨코타이 제도라는 정치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킨코타이 제도는 왜 실시를 했느냐면 중세 때 너무 전란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무사들끼리 서로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전쟁은 내부적인 아니면 외적인 그런 발전을 전혀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발전을 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세에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그 전력
전쟁들, 이런 전쟁들을 근세에 있어서는 이제 근절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하극상에 의해서 많이 이제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그 절대 권력자, 뭐 일본에서 절대 권력자지만 어쨌든 그 장군, 쇼군이라고 하는 그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자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을 빼앗으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근세는 이제 쇄국 정치도 하고 쇄국 정책을 실시했어요. 일부 그 중세 때 얘기 조금 나온 김에 하자면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중세에 일본의 전란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뭐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이 세 사람이 일본의 중세의 그 혼란한 전쟁, 그 전란을 마무리시킨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게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 캐릭터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아마 이 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시대라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근세의 수도를 이제 에도 중심지를 지금의 수도나 마찬가지죠. 에도라 하면 지금의 이제 도쿄를 얘기해요. 도쿄를 옮기면서, 그래서 도쿄를 옮겼기 때문에 에도 시대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 시대는. 근데 그 에도 성에다가 이제 자기의 권력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고안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킹코타이 제도, 참근 교대 제도죠. 참근 교대 제도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1년은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1년은 에도 성 안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1년 에도 성 안에서 그러니까 에도 성에는 각 지역의 다이묘들의 가족들이 다 이제 에도 성 안으로 이사를 해와 있기 때문에 다 옮겨와 있어요. 이제 그 상킹코타이 제도가 그런 제도예요. 그 다이묘들의 식솔들을 다 에도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기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이묘들을 이제 그 1년은 그 성 안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 1년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뭘 꾀하더라도 자기 가족들, 자기 식솔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에도 성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식솔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에도 성을 친다거나 쇼군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 그 식솔들, 볼모로 에도 성 안에 기거하고 있는 식솔들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그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 에도 성 안에 근무를 할 때는 바로 자기 수하의 장군이 자기 수하에 두고 있죠, 다이묘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극상을 일으킬 어떤 그 근거나 빌미를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일본 시대에 그 대표적인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아무튼 자기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그 상킹코타이 제도를 교육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면, 에도 시대에 뭐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킹코타이 제도에 의해서 에도성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하면 일본 각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 곳도 빼놓지 않은 일본 각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각지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제 그 왕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왕래를 하다 보면 뭐가 도로가 발달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무사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 뭐 하루에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에도 시대에 도로가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숙박 시설이라든지 상업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눈부시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이 에도 시대에 아주 그 인프라를 잘 다져놓은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 막 생동감 있는 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거죠. 그쵸? 뭐,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고, 숫자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라코야에서 거의 90% 이상 되는 일본인들이 다 이제 대중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정치제도, 세국 정책이나 뭐 정치제도 이런 걸로 인해서 테라코야가 굉장히 상업 발달로 인해서 테라코야라든지 이런 대중교육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에 아주 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근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들어가면서 교육의 발달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자, 여러분. 일본의 근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도 요 시기가 있었어요. 그쵸? 18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이때 어땠나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조선 시대였죠. 이제 조선 시대에는 누구나 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뭐 누구나 다 교육에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양반의 자제만 극소수만 그 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조선 사회하고 일본의 이때 에도 시대 사회하고 근세만을 보더라도 일본이 왜 교육국가다 교육 강국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왔는지 여기에서부터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좀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한국도 워낙 한국의 인재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의 그렇잖아요. 기질이 굉장히 이제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기질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런 기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아니면 그런 계기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활용이 많이 되는데 교육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날 이제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근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근현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문화 수용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 문화 수용 교육, 서양 문화를 수용해서 교육에 활용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근대를 보면 근대가 언제부터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해부터 그 다음에 1945년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한 그 시기까지가 일본의 근대죠. 이제 그 근대에 관한 이것도 이제 제가 썼던 책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의 출발기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시기 이후의 교육사는 교과서에 잘 집약되어 나타나므로 교과서 내용의 변천을 통해 근현대 교육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72년에 새로운 학제가 공포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교과서는 대부분 서양의 번역서입니다. 이 시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영향으로 인해 개화, 계몽적 성격이 강했으나 여기에서의 계몽은 곧 구미 선진국 문화의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 계몽 정책의 부분적 성과로서 민중은 서양 문화와 지식의 영향을 받아 점차 자발성과 주체성을 자각하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근대로의 민중 자각 경향을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동요시키는 위험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즉시 개화, 계몽 정책을 버리고 유교적 복종윤리로 교육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근대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근대 교육은 여기 이제 키워드로 나타낸 게 이제 이 내용에 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부분이지만 서양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서양의 교육 자료들, 교과서라든지 뭐 아무튼 이게 서양의 교육 자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그 내용들이 계몽적 성격을 띠겠죠. 그래서 그런 계몽적 성격을 띈 교과서를 서양의 번역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어때요?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그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양상이 이제 그 일어나요. 그렇죠? 자발성, 주체성. 근데 일본의 근대는 어때요? 일본이 이제 곧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이제 국가 체제를 막 바꿔가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발성, 주체성이 과연 일본 그 당시에 일본 정치 리더들이나 주도 세력들에게 그게 이제 허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빨리 그런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억누르고 억제하고 유교적 복종 윤리로 교육 정책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금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이 싹 트기도 전에 국가 주도적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국가 주도적 교육 시스템, 국가 주도적 복종 윤리가 강조된 그런 교육 정책으로 전환된 그런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어떤 한 근거를 댄 교육치거를 댈 수 있어요. 교육치거라는 건 뭐죠? 교육치거는 천황이 이렇게 국민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교육에 관한 칙령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황이 교육에 관한 칙령을 내렸는데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 치거에 대해서 조금 혹시 용어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육 치거, 이 치거라는 건 뭐예요? 임금이 몸소 가르치는 말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천황이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수신교육의 일환, 정신교육의 일환으로서 천황이 칙령으로 내려놓은 교육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를 1890년도에 교과서의 대강으로 이제 교육치거가 자리 잡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교육치거가 궁금하면 교육치거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 어디서든지 아마 그 자료 공유이 될걸요. 그래서 많이 그 자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한국어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일본어로 이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천황의 조상이 나라를 세우고 동시에 충효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의 덕을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덕을 기초로 해서 전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고 또 교육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천황의 조상들이 만든 덕을 국민의 도덕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 되고 이제 친구끼리 서로 신뢰해야 되고 가족의 덕에서부터 공익에 널리 이바지하는 그런 세상의 의무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언제나 국가 헌법을 무겁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 이건 이제 사회 도덕이죠. 이런 사회 도덕을 이제 덕목으로 이제 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세 번째는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을 다하여 의와 용기를 다해서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여기서 공은 국가를 나타내요. 공은 나중에 이제 공사 이걸 이 시간을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과 사 도대체 일본 국민들은 공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또 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인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공사 이런 거를 수업을 한번 할까요?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줄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은 국가를 얘기해요. 국가. 그래서 의와 용을 다하여 의와 용기를 다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 이거는 천황을 위해서 천황과 국가를 위해서 그 봉사로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다. 이렇게 이와 비상시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천황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을 아주 쐐기를 박아놓고 있는 거죠. 천황을 위해서 좀 비하해서 얘기하면 천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교육칙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교육칙어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근대의 교육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교육칙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뒷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교육은 개화계몽적 성격도 사실은 초반에 약간 띄었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적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칙어를 보더라도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군육이 교육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교육이 또 군육이 되는 이런 군육이 뭐예요? 군사교육이죠. 그래서 군육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은 교육 자체가 군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군육이 교육으로 또 교육이 군육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렇게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이 근대의 교육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에서 활용되어 왔던 교과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교과서의 특징이 요런 특징이 이제 나타나요. 처음에 번역 교과서로 시작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양의 번역서를 이제 교과서로 사용을 해서 계몽주의적, 개화주의적 이런 계몽의 그런 성향을 띠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어때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적인,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인,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제국주의라는 걸 이제 사전적 용어로 찾아보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로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 이런 걸 제국주의. 물론, 제국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들 어때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듯이 그쵸? 침략을 하고 뭐랄까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제 제국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그다음 제국주의적 성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파시즘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파시즘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그다음 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운동 이런 거죠. 그래서 국수주의라는 건 뭐예요? 국수주의적, 파시즘이 국수주의적인 그런 거라는데 국수주의가 뭐죠? 국수주의는 또 사전을 찾아보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변질된 형태로 자국의 국민적 특성이 최상이고 타국민 민족은 철저히 배척하고 억압하는 그런 게 바로 국수주의죠. 그래서 그런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이런 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운동 이런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게 일본 근대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근대와 전근대적 요소의 혼합 양상이라는 건 요 근대의 시기,
근대 시기와 전근대는 바로 이전, 근대 이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혼합이 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근대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근대적인 거는 알 수 있지만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우리 현대로 잠깐 넘어갑시다. 좀 마무리를 짓고 또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그 어떤 장을 통해서 더 그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근대, 전근대, 뭐 내셔널리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의 교육은 요 뒷부분부터 이제 교육 제도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현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 현대의 교육을 얘기하면 1947년 미국의 교육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렇죠? 1940 현대라고 하면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제 현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패전을 하고 나서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헌법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이제 교육기본법을 이제 새로 만듭니다. 교육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구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때요? 미국의 교육제도가 거의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 제도로 교과서도 이제 전환을 해요. 원래 국가에서 발행한 그런 교과서에서 이제 그 각각 검정교과서 제도는 이제 각각 이제 학자들이나 뭐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교과서를 검정 그 제도를 통해서 검정을 거쳐서 교과서로 채택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전쟁에서의 패전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의 제도, 그다음에 뭐 교육 내용이라 하면 이제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교육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교육 기본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과서 검정의 정부 개입,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검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막 이런 건 교과에 뭐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 재판 사건이라고 일명 교과서 재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에나가 사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과서에다가 실은 내용이 이제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다가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었어요. 이제 이게 검정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런 내용을 실으면 안 된다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면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이런 사건이에요. 이 재판을 이제 제기한 이런 사건인데 이에나가 사부로에 대해서 역사학자죠. 이에나가 사부로는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 자신이 집필한 일본사 교과서의 남경 대학살, 그 다음에 731 부대, 그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 등에 관한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문부성을 상대로 검정제도는 위헌이라고 반발하여 3차에 걸쳐서 일으킨 재판을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재판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965년에 이제 시작돼갖고 1997년에 끝난 32년 동안. 그래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이제 기네스에도 세계 기록 보유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일본에도 이렇게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실리고 교과서에 실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일본인들 다 뭐 아베와 같은 그런 보수 우익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은 굉장히 진실한
하고 그 사실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상당히 많은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일평생을 걸고 그 재판에 매달려서 결국은 이제 승소를 해내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재판 사건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기 바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남경 대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닌 오히려 그 피침략 국가가 아닌 침략 국가의 그 후손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그 얘기들을 정당하게 올리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일평생을 바쳐서 노력을 했다는 거는 참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대 교육은 뒤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여기까지가 일본의 교육의 전반적인 일본이 이렇게 교육해 왔다. 뭐 일본이 그래서 교육치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 교육이 그 일본 국민들에게 악용이 된, 그쵸? 악용된 그런 사례였고, 그 다음에 교육이 군육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대중교육이 굉장히 악용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대를 지나오면서 중세, 근세 때 일본 교육이 이게 재빨리 이렇게 아주 대중으로 확산된 그런 대중교육으로 확산돼서 누구나 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그런 그 대중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된 그런 상황들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교육 강국이다. 일본은 교육국가다.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일본은 교육국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좀 그 공감이 가겠죠. 저도 그래서 일본은 교육국가다라는 그런 용어에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공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현대의 교육제도, 뭐 교육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둘러싼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그림이 없고 사실은 이게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사진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시각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예를 들어 뭐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재판 사건 하면 이 키워드를 넣으면 이에나가 사부로 사진도 뜨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 어떤 그런 기사들도 뜨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진이나 뭐 좀 지루했다면 살펴보도록 하고 오히려 그런 좀 산만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사진을 안 넣었는데 어쨌든 조금 지루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고 그래도 이제 그 포인트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키워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